아이고, 대통령님, 40년째 고생 많으십니다. 원래 인생이란 게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지요. 여러분, 1987년 당시 9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그 당시 강남 아파트 서너 채를 사고도 남을 거금이었죠. 그런데 이 거금을 단 하루 만에 주한미군 철수란 광고에 쏟아부은 남자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주인공은 바로 41세의 도널드 트럼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진짜 기가 막힌 건 이겁니다. 그 청년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되어 나타났으니 정말 영화보다 더 웃기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주한미군 철수라는 집념을 실행하려 애쓰고 있지만 여태 뜻대로 안 되고 있다는 사실. 아니, 대체 진짜 이유가 뭘까요? 미국 내부는 현재 이 한국 때문에 처절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현장을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코드 블랙입니다. 새벽 3시,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그 한마디에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35년 동안 백악관에서 일하면서 이 전화를 받은 건 손에 꼽을 정도였죠. 코드 블랙, 그 단어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세상이 뒤집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브레넌 보좌관님, 지금 즉시 상황실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전화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백악관 긴급 지시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전화로 말할 수 없다는 건 전쟁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외투를 걸쳤습니다. 아내가 잠결에 뒤척이며 물었죠.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은 계속 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닐 리가 없었죠. 저는 현관문을 나서면서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왠지 모르게 이 밤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제 이름은 리처드 브레넌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수석 보좌관으로 35년을 일해온 사람이죠. 대러시아 제재를 설계했고 수많은 국제 분쟁의 해법을 만들어 왔습니다. 저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숫자와 데이터로만 움직이는 사람이죠. 그게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그 자부심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검은 세단이 백악관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경비병들의 표정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가볍게 인사를 나눴을 친구들이었는데 그날은 아무도 제 눈을 마주치지 못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도대체 뭐가 터진 거야? 상황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국무부 장관, CIA 국장, 국방부 차관, 합참의장, 미국 안보의 최고 결정권자들이 전부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커피잔에서 김이 올라오고 있었지만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죠. 그 공기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브레넌, 앉으시죠. 국무부 장관이 제게 의자를 권했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35년 동안 이 사람을 봐왔습니다. 걸프전 때도, 9.11 때도, 이라크전 때도 곁에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떨리는 목소리는 처음이었습니다. 장관님, 상황이 어떻게 된 겁니까? 보시면 압니다. 위에서 방금 긴급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한 장. 그걸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죠. 서류 맨 위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급 기밀, 긴급 시뮬레이션 결과 보고서. 제가 서류를 집어드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런 적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려고 일부러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죠. 이게 이 숫자가 맞는 겁니까?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커졌습니다. 분석관 한 명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 젊은 친구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브레넌 보좌관님, 3번 검증했습니다. 오류 없습니다. 다시 돌려보세요. 4번, 5번이라도 말입니다. 이미 해봤습니다. 결과는 동일합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그 눈빛들이 전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이게 현실입니다라고 말이에요. 저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때 CIA 국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브레넌, 오늘 새벽 백악관에서 공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어떤 지시입니까? 비협조 국가에서 미군을 철수한다. 전부. 저는 제 귀를 의심했죠. 철수라니요. 그것도 전부라니요. 전부라고 하시면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럽, 일본, 그리고 국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저에게는 1시간처럼 느껴졌죠. 그리고 국장의 입에서 나온 다음 한마디가 그 상황실의 공기를 완전히 얼려버렸습니다. 한국입니다. 주한미군도 포함이에요. 한국.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 있었습니다. 아무도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5년 국가안보 경력에서 이런 지시는 처음이었거든요. 국장님,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주한미군을 뺀다고요? 지금 한반도 상황에서요? 브레넌,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위에서는 이미 결심이 끝났습니다. 도와주지 않는 나라는 지켜주지 않는다. 그게 새로운 원칙이랍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주한미군은 그냥 군대가 아닙니다. 70년 동안 아시아 전체의 균형을 잡아온 축이었거든요. 그걸 뺀다는 건 판을 완전히 뒤집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국방부 차관이 제 앞에 또 다른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브레넌 보좌관님,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이건 뭡니까? 한국 압박 시나리오 경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아까 보신 숫자, 그 숫자의 근거 자료죠. 저는 천천히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3개월이라고요? 네. 3개월 안에 무너집니다. 한국이 말입니까? 분석관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죠. 아니요, 보좌관님. 미국입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35년 동안 제가 믿어온 원칙이었죠. 그런데 그날 새벽 그 숫자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배신당한 건 제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배신당한 건 우리가 35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것이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붕괴, 실리콘밸리 생산 차질, 자동차 산업 연쇄 마비, 방산 부품 수급 중단. 숫자들이 제 눈앞에서 춤을 추고 있었죠. 피해 규모는 얼마입니까? 달러로 환산하면 약 400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것도 3개월 기준이고요. 6개월이 넘어가면 회복 불가능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400조. 저는 그 숫자를 입속에서 천천히 굴려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죠? 우리가 한국을 압박하면 오히려 우리가 먼저 무너진다는 결론이었으니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뜬금없이 한 문장이 떠올랐어요. 미국이 왜 부유한 나라들을 공짜로 지켜줘야 하지? 저는 그 문장을 어디서 봤는지 기억해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몇 초 후 기억이 났죠. 38년 전이었습니다. 1987년 뉴욕타임스 전면 광고였어요. 젊은 시절 트럼프가 사비를 털어서 실은 광고였죠. 그때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부동산 재벌의 허세라고 웃어넘겼습니다. 관심받고 싶어하는 사업가의 치기 어린 발언이라고 생각했죠.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그건 허세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예고였어요. 38년 전부터 이미 준비되고 있던 계획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걸 농담이라고 웃어넘기는 동안 그 문장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현실이 되고 있었던 거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황실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35년 국가안보 경력의 베테랑이 이 위기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궁금해하는 눈빛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해법이 없었거든요. 브레넌, 한국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국무부 장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죠. 그리고 제가 35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대답을 했습니다. 한국은 따를 겁니다. 언제나 그랬으니까요. 주한미군 카드 앞에서 버틸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상황실에 있던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죠. 우리는 70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으니까요. 한국은 우리가 멈추라면 멈추는 나라, 우리가 가라면 가는 나라. 그게 우리가 아는 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믿음이 얼마나 허망한 착각이었는지 저는 그로부터 며칠 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제 35년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죠. 상황실을 나오면서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5시 17분. 불과 2시간 전만 해도 저는 침대에서 곤히 자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2시간 만에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제 집무실로 돌아와서 블라인드를 천천히 올렸습니다. 워싱턴의 새벽 하늘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죠. 백악관 잔디밭 위에는 아직 이슬이 맺혀 있었고 멀리 링컨 기념관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너무나 평화로워서 오히려 더 불안했습니다. 한국은 따를 겁니다. 조금 전 제가 상황실에서 했던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저는 의자에 앉아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당연히 따르겠지. 따를 수밖에 없잖아. 저는 왜 그렇게 확신했을까요? 그건 제가 35년 동안 봐온 한국이라는 나라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아주 익숙한 나라였죠. 익숙하다 못해 뻔한 나라였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 관련 업무를 맡은 건 1990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갓 들어온 신참 분석관이었죠. 선배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래넌, 한국 업무는 쉬워. 그냥 우리가 원하는 걸 말하면 돼. 그러면 그 나라는 알아서 따라와. 그게 그렇게 간단합니까? 간단하지. 주한미군 28,000명이 거기 있잖아.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방어를 위한 거 아닙니까? 선배는 제 말을 듣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툭툭 치면서 말했죠. 신참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방어? 아니야. 그건 압박장치야. 우리가 언제든 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지. 그 카드가 있는 한 한국은 절대 우리를 거역할 수 없어. 그때 저는 그 말이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맹국을 이렇게 보는 게 맞나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정말로 한국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였거든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말입니다. 1994년 북핵 위기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강경 대응을 결정하면 한국은 따랐죠. 우리가 대화를 선택하면 한국도 대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2003년 이라크 파병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요청했고 한국은 보냈습니다. 국내 반대 여론이 아무리 거세도 결국 한국 정부는 우리 편에 섰죠. 2016년 사드 배치 때는 더 극적이었습니다. 중국의 엄청난 경제 보복을 받으면서도 한국은 사드를 배치했어요. 제가 당시 보고서를 쓰면서 이렇게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한국은 예외가 없는 나라다. 우리가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간다. 이것이 70년 동맹의 본질이다. 저는 제 집무실 책장에서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1990년대부터 제가 써온 한국 관련 보고서들이었죠. 저는 그 파일을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페이지마다 비슷한 문장들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한국은 협조할 것이다. 한국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다. 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35년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서 딱 하나의 결론만 반복해서 써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죠. 저는 파일을 덮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이제 해가 완전히 떠올라 있었어요. 백악관 앞 광장에 관광객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모르겠죠. 어젯밤 이 건물 안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말이에요. 그때 집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세요. 제 부하 직원인 데이비드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분석관이었죠. 하버드에서 국제정치를 전공한 친구였는데 아시아 전문가였습니다. 한국어도 꽤 잘했죠. 보좌관님, 아침부터 얼굴이 안 좋으십니다. 괜찮으세요? 밤새 회의가 있었어. 자네는 아직 모르는 일이야.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 전이었지만 어차피 이 친구도 곧 알게 될 일이었죠. 그리고 저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데이비드 주한미군을 뺀다는 결정이 내려졌어. 데이비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이 떨리더니 커피가 책상 위로 조금 쏟아졌어요. 하지만 데이비드는 그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보좌관님,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한미군 철수야. 백악관 긴급 지시로 내려왔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한국 정부 동의도 없이요? 동의? 데이비드, 70년 동안 우리가 한국 정부 동의를 구한 적이 있었나? 데이비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보좌관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됩니까? 말해봐.
한국이 이걸 그냥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당연한 걸 왜 묻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당연히 받아들이지.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 주한미군이 빠지면 한국은 북한 앞에서 발가벗겨지는 거야.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정권이 있겠어? 그런데 말입니다, 보좌관님. 요즘 한국은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달라져? 뭐가? 데이비드는 제 책상 앞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 친구의 이야기를 반쯤 흘려들을 생각이었어요. 젊은 분석관들의 그런 새로운 시각이라는 것들은 대부분 경험 부족에서 오는 착각이었거든요. 보좌관님, 제가 지난달에 서울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한국 외교부 관계자들을 만났는데요. 그래서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눈빛이 달라졌어요. 뭐랄까, 자기들이 가진 카드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자기들 카드? 데이비드? 한국이 무슨 카드가 있어? 그 나라는 우리한테 의존하는 나라야. 그게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없으면 미국 반도체 산업이 돌아갑니까? 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웃어넘겼죠. 허세야, 허세. 그런 말 한두 번 들어봤나? 어느 나라나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떠들어. 그런데 막상 우리가 압박하면 다 꼬리를 내려. 그런데 숫자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돌아와서 자료를 좀 뒤져봤거든요. 한국 기업들이 공급하는 반도체가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70%가 넘습니다. 파운드리까지 합치면 더 올라가고요. 그래서 그게 빠지면 우리 실리콘밸리도 멈춥니다. 애플도, 엔비디아도, 테슬라도요. 저는 데이비드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이해가 가면서도 이해하기 싫었죠. 데이비드, 자네 지금 나한테 겁주는 거야? 아닙니다, 보좌관님. 그냥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기대앉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죠. 사실은 말이에요. 데이비드가 한 말이 아까 새벽에 제가 상황실에서 봤던 그 보고서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450조 원, 3개월. 그 숫자들이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걸 데이비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건 제 오만함 때문이었습니다. 35년 경력의 베테랑이 30대 분석관의 말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던 거죠. 데이비드, 자네 말은 잘 들었어. 그런데 말이야, 그런 숫자 노름은 경제학자들이나 하는 거야. 국가안보는 숫자로만 움직이지 않아. 힘이 우선이지. 그리고 힘에서는 우리가 한국보다 훨씬 위에 있어. 보좌관님, 그만하자. 나는 35년 동안 이 일을 해왔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나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거야. 데이비드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제 집무실을 나갔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이제 백악관 앞 광장은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었어요. 한 무리의 학생들이 깃발을 들고 단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았어요. 하나가 한국어로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들렸죠. 저는 그 학생들을 보면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저에게는 그 나라가 어떤 의미였을까요? 사실 저는 한국에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한국전 참전 해병이었거든요. 어린 시절 저는 아버지한테서 한국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이야기, 장진호 전투 이야기, 그리고 피난민들 이야기요. 아버지는 가끔 저녁 식탁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리처드, 그 나라 사람들 말이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야. 폭격으로 집이 무너져도 다음 날이면 또 일어서더라고. 그런 사람들을 나는 본 적이 없다. 저는 어린 마음에 그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커서 안보 전문가가 되면서 저는 아버지의 그 말을 잊어버렸어요. 제 눈에 한국은 그냥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였을 뿐이었거든요. 아버지의 추억 속 한국과 제 보고서 속 한국은 완전히 다른 나라였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가 남기신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죠. 1952년 부산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해병이었던 아버지가 한국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저는 가끔 그 사진을 꺼내보곤 했습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면 자꾸 이 사진이 생각났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침 저는 그 사진을 오래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사진 속 아버지가 저를 보며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아버지,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다시 서랍 속에 넣었죠. 그때 책상 위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브래넌입니다. 보좌관님, 국무부 장관님께서 찾으십니다. 긴급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저는 외투를 집어들고 집무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저는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의심들을 밀어냈습니다. 데이비드의 말도 아버지의 사진도 사격 20조라는 숫자도요. 저는 35년 경력의 베테랑이었고 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한국은 따를 거야.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저는 걸으면서 속으로 이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그건 사실 제 자신에게 하는 주문 같은 것이었죠. 마치 주문을 외우면 그게 진짜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그때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제가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걸어가던 그 순간에도 서울에서는 이미 다른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결정은 제 35년 경력에서 처음으로 듣게 될 네 글자짜리 대답이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네 글자가 제 인생을 그리고 미국의 세계 전략을 어떻게 뒤흔들게 될지 그때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국무부 장관실로 향하는 복도는 평소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대리석 바닥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죠. 저는 그 빛을 밟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제 구두 소리가 복도에 또렷하게 울렸어요. 장관실 앞에 도착했을 때 비서실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브래넌 보좌관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른 분들도 이미 와 계십니다. 다른 분들이라니요? 국방부 차관님, CIA 부국장님, 그리고 아시아 담당 부장님입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죠. 이른 아침부터 이런 라인업이 모이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뭔가 일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열었어요. 장관실 안은 어두웠습니다. 블라인드가 절반쯤 내려져 있었고 테이블 주위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이 반쯤 그늘에 가려져 있었죠. 국무부 장관이 저를 보자마자 손짓으로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브래넌, 어서 오세요. 자리 잡으시죠. 장관님, 무슨 일입니까? 아침부터 긴급 회의라니요. 방금 서울에서 답이 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죠. 저는 한국의 답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알겠습니다라는 5글자. 그게 제가 예상한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슴이 두근거렸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본능이었던 것 같습니다. 35년 동안 이 일을 해온 사람의 직감이라고 할까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제 무의식이 먼저 알아차린 거죠. 한국 반응이 어떻습니까? 저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장관이 바로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대신 자기 앞에 놓인 서류 한 장을 제 쪽으로 천천히 밀었습니다. 직접 보시죠.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맨 위에 한국 외교부 공식 답변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죠. 그 아래 영문과 한글이 병기된 짧은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었어요. 그리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읽었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장관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전부입니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검토하겠다고요? 그렇습니다. 장관실 안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죠. 저는 다시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저를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35년 동안 수없이 많은 외교 문서를 봐왔지만 이런 문장은 처음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런 답이 처음이었죠. 제 옆에 앉아있던 국방부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장관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검토하겠다는 게요. 그게 말이죠, 차관. 저도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보낸 시점을 보세요. 우리가 공식 요청을 한 지 불과 4시간 만에 답이 왔습니다. 그 정도면 이미 내부에서 결정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4시간? 한국이 이런 중대한 사안에 4시간 만에 답을 보냈다는 건 이미 준비된 답이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우리가 이런 요청을 할 거라는 걸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잠깐만요, 장관님. 4시간 만에 답이 왔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게 제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브래넌. CIA 부국장이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자기가 가져온 파일을 올려놓더니 천천히 펼쳤죠. 우리가 오늘 새벽 확인한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 국가안보실이 어제 밤새 비상회의를 했습니다. 참석자는 국방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청와대 경제수석까지요. 어제 밤새요? 우리가 통보하기 전에요? 네. 정확히는 우리가 공식 요청을 보내기 6시간 전부터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국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청하기도 전에 이미 대응 방안을 짜고 있었다는 얘기죠. 부국장님, 정보가 어디서 센 겁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쪽에서 센 게 아니에요. 한국이 먼저 알아낸 겁니다. 한국이 먼저 알았다고요? 백악관 긴급 회의 내용을요? 정확히 그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이 조만간 주한미군 관련 카드를 꺼낼 거라는 건 한국이 몇 주 전부터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내부 대화, 의회 동향, 언론 흐름,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스스로 결론을 내린 거죠.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이건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장관님, 저는 35년 동안 한국 관련 업무를 해왔습니다. 한국은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뭔가 착오가 있는 거 아닐까요? 브레넌,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정말로요. 그런데 말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이 보여준 모습을 찬찬히 돌이켜보면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던 신호들이 있었어요. 어떤 신호들 말입니까? 예를 들어볼까요? 2022년에 우리가 반도체법을 통과시켰을 때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는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중국 투자를 대폭 줄이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그때 우리 내부에서는 어떻게 예상했습니까? 저는 그때를 떠올려 봤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선택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당연히요.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은 제가 잘 기억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었거든요.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공장도 지으면서 동시에 중국 투자도 유지했습니다. 양쪽을 다 잡는 전략을 쓴 거죠. 장관님, 그건 조금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때는 강제력이 약했으니까요. 그래요? 그런데 사드 산불 기억나십니까? 기억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한국이 중국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드 산불. 그 이야기가 나오자 제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때 한국은 중국과 약속을 주고받으면서 우리와 상의도 없이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때 우리는 일회성 사건으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장관님 말씀을 듣고 보니 그래요. 일회성이 아니었던 거죠.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들만의 판단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그걸 못 본 거예요. 아니, 보기 싫었던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관의 말이 하나하나 제 가슴에 박혔거든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변하고 있다는 걸요. 하지만 저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 제 35년 경력의 절반이 흔들리는 거였으니까요. 장관님, 그럼 지금 한국의 이 답변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국방부 차관이 물었습니다. 장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죠. 단순한 시간 끌기가 아닙니다. 이건 거절이에요. 외교적 표현으로 포장된 거절입니다. 검토하겠다는 말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당신들 말대로 움직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한국이 우리를 거절한다. 그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았거든요. 장관님, 만약 진짜 거절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관은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조용히 한마디 했죠. 그걸 결정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한국이 왜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때 CIA 부국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한 가지 흥미로운 정보가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에서 어제 밤에 긴급 연락을 돌린 곳이 여러 군데인데요. 그중에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유럽도 있습니다. 중국에도요? 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건 독일 총리실과 1시간 넘게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독일이요? 왜 독일이죠? 독일은 이번 일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나라였거든요. 부국장님, 무슨 내용이었는지는 모르십니까? 통화 내용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다만 통화 직후에 독일 총리실에서도 비상회의가 열렸다는 것만 확인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뒤로 기대앉았습니다.
뭔가 큰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그림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조각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그게 어떻게 맞춰지는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관님, 제가 직접 한국 측과 접촉해 보겠습니다. 제 개인 라인을 통해서요. 제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는 한국 외교부 고위 인사가 한 명 있습니다. 장관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다만 조심하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약해 보이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장관실을 나와 제 집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그 네 글자를 생각했어요. 검토하겠습니다. 참 이상한 말이었죠. 저는 35년 동안 이 단어를 수없이 사용해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저한테 되돌아온 건 처음이었어요. 그것도 한국으로부터요. 집무실로 돌아온 저는 조심스럽게 전화기를 들었죠. 한국 외교부에 있는 제 오랜 친구에게 연락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친구의 이름은 김영석이었어요.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죠. 신호가 몇 번 가더니 김영석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영석, 저예요. 브레넌입니다. 아, 리처드. 오랜만이네요. 그런데 김영석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뭐랄까, 예전 같은 따뜻함이 없었어요. 공식적이고 조심스러웠죠. 저는 그걸 바로 느꼈습니다. 영석, 제가 왜 전화했는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한국의 입장이 정말 그게 전부인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김영석이 조용히 한마디 했죠. 리처드, 이번엔 달라요. 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결정을 내릴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70년 동안 받기만 했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우리도 줬어요. 많이 줬습니다. 저는 그 말에 뭔가 대답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김영석의 목소리에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호함이 있었거든요. 영석, 한 가지만 물을게요. 한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감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김영석은 한참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죠. 리처드, 그 질문을 우리한테 하실 게 아니에요. 미국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감당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한 채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김영석의 마지막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미국이 감당할 수 있는지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지금 시험대에 오른 건 한국이 아니라는 걸요. 시험대에 오른 건 우리 미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험을 우리가 통과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제 35년 인생에서 그런 예감이 든 건 그날이 처음이었죠. 김영석과의 통화가 끊긴 뒤 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35년 경력에서 이런 떨림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고 책상 위에 놓인 물컵을 집어들었죠. 물을 한 모금 마셨는데 이상하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집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보좌관님, 데이비드였어요. 아침에 제 집무실에 왔던 그 젊은 분석관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얼굴이 완전히 다르게 변해 있었죠. 뭔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 무슨 일이야? 왜 그래? 보좌관님, 경제분석팀에서 방금 새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결과가 말도 안 됩니다. 어떤 시뮬레이션인데? 한국 압박 시나리오의 두 번째 단계요. 아침에 보신 건 기본 시나리오였고요. 이번엔 한국이 실제로 저항했을 경우를 가정한 겁니다. 저는 데이비드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섰죠. 데이비드의 얼굴이 평소와 너무 달랐거든요. 저는 그 표정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 보좌관님, 직접 보셔야 합니다. 말로는 설명이 안 돼요. 저는 데이비드를 따라 지하 분석실로 내려갔습니다. 분석실 안에는 10명 남짓한 분석관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들이었어요. 팀장 어디 있나? 여기 있습니다, 보좌관님. 중년의 여성 분석관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경제분석팀장인 캐서린이었죠. 그녀는 손에 두툼한 보고서를 들고 있었는데 그 보고서를 저에게 넘기기 전에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보좌관님,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보세요. 캐서린, 35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마음의 준비가 필요한 보고서는 많이 봤어. 빨리 보여줘.
캐서린은 고개를 한번 저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제 손에 올려놓았죠.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본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이게 이 숫자가 맞아? 네, 맞습니다. 3번 검증했습니다. 3개월이 아니잖아. 여기 2개월 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맞습니다. 한국이 적극적으로 저항할 경우 미국 경제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은 2개월 반입니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또 다음 장을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숫자들이 더 무섭게 변했습니다. 번도스. 한국이 공급을 중단할 경우 미국 내 반도체 재고는 약 6주분. 그 이후부터는 실리콘밸리 전체가 마비됩니다. 애플, 엔비디아, AMD, 퀄컴 이 회사들이 전부 생산을 멈춰야 했어요. 스마트폰도, 노트북도, 자동차도, 심지어 미사일과 전투기 부품까지요. 저는 그 페이지를 읽으면서 손이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캐서린, 대체품은 없나? 대만이나 일본에서 공급받으면 되잖아. 보좌관님, 그게 문제입니다. 대만 TSMC의 최첨단 공정은 한국 장비와 소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요, 한국 부품이 없으면 반도체 장비 자체를 못 만듭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이 이미 한국을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걸 10년 넘게 못 본 거예요. 저는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에 앉았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캐서린, 배터리는 어때? 보좌관님, 배터리는 반도체보다 더 심각합니다. 더 심각하다고? 네. 미국 전기차 산업의 핵심 배터리는 한국 기업 3곳이 공급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에스코니오. 이 3회사가 빠지면 테슬라도, GM도, 포드도 전부 멈춥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캐서린의 얼굴은 이미 창백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말입니다. 보좌관님,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미국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의 핵심 소재 중 하나가 있는데요. 그 소재를 전 세계에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나라가 딱 한 곳입니다. 어느 나라? 한국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35년 동안 국제 안보를 설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5년 동안 저는 이런 숫자들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봤어도 못 본 척했던 거죠. 캐서린, 계속해. 방산 쪽도 보셔야 합니다. 방산? 네? 우리 F-35 전투기 부품 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 해군의 차세대 함정에 들어가는 일부 핵심 부품도요. 한국이 공급을 멈추면 우리 군수산업도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캐서린, 우리 군수산업이 한국에 의존한다고? 세계 최강의 미군이 동맹국 부품에 의존한다고? 보좌관님, 의존하는 게 아니라 통합된 겁니다. 30년에 걸쳐서요. 우리가 한국을 하청업체로 생각하는 동안 실제로는 우리 공급망이 한국과 하나가 된 거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뒤엉키고 있었죠. 한국이 이걸 알고 있을까? 네. 한국이 자기들이 가진 카드의 진짜 가치를 알고 있을까? 자기들이 공급을 멈추면 미국이 2개월 반 만에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을까? 캐서린은 저를 한참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보좌관님, 제 생각에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아침에 한국이 보낸 답변 때문입니다. 검토하겠다는 그 4글자요. 그렇게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는 건 자기들이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지 정확히 안다는 뜻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캐서린의 말이 맞았어요. 한국이 그렇게 차분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숫자들 때문이었던 겁니다. 한국은 자기들이 가진 힘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계산해두고 있었던 거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캐서린, 이 보고서 4본을 만들어줘. 장관님께 바로 올려야겠어. 이미 준비해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저는 4본을 받아들고 분석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저는 벽에 손을 짚고 잠시 멈춰 섰습니다. 숨을 고르고 싶었거든요. 4대 20조.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침에 봤던 그 숫자였죠. 한국을 압박했을 때 미국이 입을 피해 규모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건 그냥 첫 번째 계산이었을 뿐이었어요. 실제 피해는 그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저는 머릿속에서 계산을 해봤습니다. 반도체 산업 마비, 배터리 공급 중단, 방산 부품 공급 차질, 그리고 그게 연쇄적으로 일으킬 수많은 파급 효과들, 실업, 주가 폭락, 달러 가치 하락, 국제 신용도 타격, 이 모든 걸 합치면 숫자는 1,000조를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2개월 반 만에 벌어지는 거였죠. 저는 장관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져 있었어요. 저는 35년 동안 국제 안보의 최전선에서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9.11도 겪었고, 이라크전도 겪었고, 금융위기도 겪었죠. 그런데 그 어떤 위기에서도 제 얼굴이 이렇게 창백해진 적은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저는 장관실로 걸어갔죠. 비서실장이 저를 보더니 뭔가 말하려고 했어요. 보좌관님, 장관님께서 지금 긴급입니다. 바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비서실장을 지나쳐 장관실 문을 열었습니다. 장관은 전화를 받고 있었죠. 저를 보더니 손짓으로 잠깐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장관이 전화를 끊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브레넌, 얼굴이 왜 그래요? 장관님, 이걸 보셔야 합니다. 저는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장관은 천천히 보고서를 펼쳤어요. 그리고 첫 페이지를 본 순간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2차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한국이 적극 저항할 경우의 시나리오입니다. 장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장관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갔죠. 그리고 마지막 장을 덮고 나서 장관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브레네언, 네, 장관님. 이 보고서 다른 사람이 또 봤습니까? 경제 분석팀이 봤습니다. 그리고 저 장관님까지요? 일단 이 보고서는 여기서 멈춥시다. 네? 위로 올리지 말고요. 우리끼리만 아는 걸로 합시다. 저는 장관을 쳐다봤습니다. 이해가 안 됐거든요. 장관님, 이건 지금 당장 보고해야 할 사안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잘못 건드리면 미국이 2달 반 만에 주저앉습니다. 브레넌, 나도 알아요. 그런데 이 숫자가 위로 올라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봤어요? 저는 잠시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 숫자가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순간 미국의 자존심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세계 최강 대국이 한국이라는 한 나라의 공급망에 이렇게까지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 그걸 인정하는 건 35년 동안 우리가 쌓아온 모든 자부심을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었어요. 장관님, 그래도 올려야 합니다. 숨길 수는 없습니다. 올릴 겁니다. 하지만 올리는 방식이 중요해요. 그냥 올리면 위에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이 숫자를 믿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관의 말이 맞았어요. 사실 저도 이 숫자를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가 35년 동안 붙잡고 살아온 원칙이었죠. 장관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말해보세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겁니까? 언제부터 한국이 이렇게 중요한 나라가 된 거죠? 저는 35년 동안 한국을 봐왔는데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장관은 잠시 창밖을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브레넌, 그게 우리의 착각이에요. 한국은 어느 날 갑자기 중요해진 게 아닙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렇게 되어온 거예요. 우리가 바빠서, 아니 우리가 오만해서 그걸 못 본 거죠. 못 본 게 아니라 안 본 거 아닐까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장관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창문 너머로 워싱턴의 한낮 풍경이 보였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저는 창문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숫자가 우리를 배신한 게 아니야? 숫자는 처음부터 진실을 말하고 있었어. 우리가 그 숫자를 무시하고 있었을 뿐이야.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35년 국가안보 인생에서 진짜 두려움을 느낀 건 그때가 처음이었죠. 그리고 그 두려움은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보고서를 덮고 난 뒤 백악관에는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숫자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이상하죠. 무서운 사실을 알게 되면 처음에는 겁을 먹다가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다시 오만해지거든요. 저도 그랬고 우리 모두가 그랬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백악관 지하 회의실에서 다시 긴급 회의가 소집됐죠.
이번에는 아침보다 참석자가 더 많았습니다. 국무부, 국방부, CIA, 재무부, 상무부까지 미국 정부의 핵심 부처가 전부 모였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이미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다들 표정이 어두웠죠. 제가 자리에 앉자 국방부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다 아실 겁니다. 한국이 검토하겠다는 답을 보냈어요. 그리고 경제 시뮬레이션 결과도 나왔죠. 그래서요? 재무부 부장관이 물었습니다. 그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아직 못 본 것 같았어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한국이 저항하면 우리 피해가 상당합니다. 상당하다는 게 어느 정도입니까? 차관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2개월 반 안에 반도체, 배터리, 방산 공급망이 심각한 타격을 입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재무부 부장관의 얼굴이 굳더라고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죠. 그런 방법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을 압박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화로 푸는 방식으로요. 그때였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국방부 장관 보좌관이 코웃음을 쳤어요. 대화라고요? 한국하고요? 그의 말투가 아주 못마땅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쳐다봤죠. 50대 중반의 강경파였는데 평소에도 동맹국을 아주 얕잡아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대화로 풀 상황이 아닙니다. 한국이 우리 명령을 거부했어요. 이건 질서의 문제입니다. 70년 동맹 구조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물러서면 전 세계 동맹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재무부 부장관이 물었습니다. 추가 압박이죠. 더 강하게요. 더 강하게? 어떤 식으로요? 금융 제재 카드를 꺼내야 합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자산 동결, 달러 결제 시스템에서 일시 배제, 그리고 관세 폭탄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한국을 더 압박하자는 건 우리 발등을 우리가 찍겠다는 소리였거든요. 잠깐만요.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방금 아침에 시뮬레이션 결과 보셨습니까? 우리가 한국을 더 압박하면 우리가 먼저 무너집니다. 브레넌 보좌관님, 그 시뮬레이션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디까지나 이론입니다. 실제로는 한국이 그렇게까지 저항할 수 없어요. 어떻게 아십니까? 한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결국 꼬리를 내릴 겁니다. 며칠만 버티면 됩니다. 저는 그 사람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도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숫자를 직접 받고 한국의 답변을 직접 들었으니까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말은 한국이 며칠만 버티다가 항복할 거라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슨 근거로요? 70년의 역사죠.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70년의 역사라니요. 그건 근거가 아니라 관성이었어요. 우리가 70년 동안 한국을 그렇게 봐왔다는 것뿐이지 한국이 지금도 그대로라는 뜻은 아니었거든요. 장관 보좌관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한국이 우리한테 거절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죠. 바로 그게 제 요점입니다. 아니요, 그게 제 요점입니다. 한 번도 거절한 적 없던 나라가 오늘 아침 처음으로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4시간 만에 준비된 답으로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건 우발적인 일이 아닙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어요. 우리가 주한미군 카드를 꺼낼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다 계산해 놓은 겁니다. 우리가 그걸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브레네온? 국방부 장관 보좌관이 비꼬듯이 물었습니다. 한국한테 무릎 꿇고 빌기라도 하자는 겁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화가 났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나서 다시 입을 열었죠. 빌자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보자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카드와 한국이 가진 카드를 냉정하게 계산해보자는 거예요. 계산은 이미 끝났습니다. 우리가 훨씬 강합니다. 군사력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이건 군사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경제에서는 저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경제에서는 우리가 한국보다 취약합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누구도 그 말을 입 밖에 내고 싶어 하지 않았거든요. 미국이 한국보다 취약하다. 이건 우리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CIA 부국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잠시만요.
브레넌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한국이 지금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그게 뭔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추가 압박을 하는 건 위험합니다. 파악 못한 게 아니라 이미 파악됐습니다. 제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믿는 건 공급망입니다. 전 세계 핵심 산업이 한국에 의존하는 구조요. 그리고 그 구조는 우리가 만든 겁니다. 30년에 걸쳐서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요? 재무부 부장관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우리는 한국을 하청업체로 써왔습니다. 값싸게 부품 받고 값싸게 반도체 받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국이 그 분야의 세계 최고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의존하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우리는 그걸 효율적인 공급망이라고 불렀어요. 실제로는 벗어날 수 없는 사슬이었는데 말입니다. 회의실이 또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반박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제 말이 사실이었거든요. 우리는 스스로 사슬을 만들어서 스스로 그 사슬에 묶여버린 겁니다. 그때 국무부 장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모두가 장관을 쳐다봤습니다. 한국과 비공식 접촉을 시도해봅시다. 공식 채널이 아니라 뒷문으로요. 거기서 한국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고 우리가 어떤 수준까지 양보할 수 있는지 가늠해봅시다. 양보요? 국방부 장관 보좌관이 다시 코웃음을 쳤어요. 장관님, 미국이 한국에 양보한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 안 되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가 아닌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하지만 단호했죠.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단호함을 느꼈어요. 장관은 이미 결심한 겁니다. 한국과 대화하기로요. 브레넌, 오늘 아침에 한국 측 지인과 통화했다고 하셨죠? 네, 했습니다. 그 라인을 다시 열어주세요. 비공식 대화 창구로 쓸 수 있게요.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갔죠. 국방부 장관 보좌관이 저를 지나치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브레넌 보좌관님, 저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이건 항복이에요.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항복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당신도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는 뭐라고 반박하려다가 결국 고개를 저으며 나가버렸어요. 저는 한동안 회의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빈 커피잔들을 쳐다보면서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집무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김영석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영석, 저예요. 브레넌입니다. 김영석은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리처드, 무슨 일이에요? 아침에 얘기 끝난 거 아니었나요? 비공식 대화 창구를 열고 싶습니다. 저와 영석, 이렇게 둘이서요? 공식 기록 남기지 않고요? 비공식 창구요? 네. 우리 정부가 한국의 진짜 의도를 알고 싶어 해요. 공식 채널로는 서로 본심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김영석이 거절할까봐 조마조마했어요. 하지만 그는 천천히 입을 열더군요. 좋아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 대화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미국이 한국을 관리 대상이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로 본다는 전제에서만 유효합니다. 그게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대등한 파트너.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박혔거든요. 저는 35년 동안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아래에 있는 동맹이었죠. 그런데 지금 김영석은 그 전제를 완전히 뒤집자고 말하는 겁니다. 영석, 잠깐만요. 그 말은 리처드, 지금 이 순간부터 한국은 그렇게 대해줘야 해요. 그게 아니면 대화는 시작도 못합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그리고 저는 제가 내뱉을 말을 몇 번이나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석, 그 전제에서 대화합시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저는 뭔가가 끝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70년 동안 이어져 온 어떤 시대가 바로 그 순간에 저물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미국이 한국을 처음으로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한 순간, 그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소리였습니다. 좋습니다, 리처드. 오늘 밤에 다시 연락드리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천천히 의자에 기대앉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우리가 밀렸어. 처음으로 완전히 밀렸어. 아침에 보고서를 처음 봤을 때 느꼈던 두려움과는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무서웠다면
지금은 뭔가 더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굴욕. 그래요. 그게 정확한 단어였습니다. 굴욕감이요. 저는 창밖을 쳐다봤습니다. 워싱턴의 오후 햇살이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백악관 앞 잔디밭에는 아직도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고, 저 멀리서는 학생들이 깃발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함없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저 혼자만 다른 세상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오래된 사진을 다시 꺼냈죠. 1952년 부산에서 찍힌 그 사진. 젊은 해병 시절의 아버지가 한국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뭘 놓치고 있었을까요? 저는 사진을 쳐다보면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는 사진 속에서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마치 이제야 알겠니?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저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어쩌면 70년 전에 이미 알고 계셨던 건 아닐까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35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그걸 알아차리기 시작한 겁니다. 창밖으로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를 바라보면서 저는 알았어요. 오늘 밤의 대화가 제 35년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거라는 사실을요. 그날 밤 9시였습니다. 저는 집무실 불을 끄고 책상 위 스탠드 하나만 켜놓은 차에 앉아 있었어요. 백악관은 낮과 밤이 완전히 다른 건물입니다. 낮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면서 시끌벅적하지만 밤이 되면 복도가 텅 비고 조용한 발소리만 이따금 들리거든요. 저는 그 조용한 공간에서 혼자 김영석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계가 9시 30분을 지나고 10시가 됐죠. 그런데도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한국이 마음을 바꾼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첫 번째 울림에 바로 수화기를 들었죠. 여보세요? 리처드, 저예요. 김영석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무거운 결심을 한 사람의 목소리였죠. 영석, 기다렸습니다. 미안해요, 늦었죠? 우리 쪽에서도 회의가 길어졌거든요. 회의요? 네. 당신과 이 대화를 해도 되는지, 어디까지 말해도 되는지 내부에서 정리가 필요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한국이 이 비공식 대화조차도 내부 회의를 거쳐서 결정했다는 거였거든요. 이건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개인 친분으로 통화한 내용을 그냥 개인 판단으로 처리했을 텐데요. 영석, 한 가지만 먼저 물을게요. 네, 말씀하세요. 한국은 지금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솔직하게요. 김영석은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그가 숨을 고르는 소리만 들렸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리처드, 우리는 지금 상황을 기회로 보고 있어요. 기회요? 네, 기회입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살짝 숙였습니다. 한국이 이 상황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본다니요. 이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변이었거든요. 영석, 무슨 기회를 말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70년 동안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왔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관계를 유지해야 할까? 미국이 요구하면 따라가고 미국이 원하면 맞춰주고 그게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상하 관계였잖아요.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김영석이 지금 하는 말들은 한국 외교관이 미국 관료에게 절대로 하지 않는 종류의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그 말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침없이요. 영석, 그건 오해예요. 우리는 한국을 동맹으로 존중해왔어요. 리처드,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말씀하세요. 지난 70년 동안 미국이 한국에 검토하겠다는 답을 받은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오늘이 처음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오늘이 처음이에요. 그 말은 지난 70년 동안 한국이 단 한 번도 독자적으로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미국이 원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알겠습니다가 나왔어요. 그게 정상적인 동맹 관계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영석의 말이 너무 정확했거든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어요. 영석, 그래서 한국은 지금 무엇을 원하는 겁니까? 주도권이요. 주도권? 네. 우리 운명에 대한 주도권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결정을 기다리는 나라이고 싶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해 책임지는 나라가 되고 싶어요. 저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김영석이 하는 말은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미국 정부 관료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죠. 영석,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한미 동맹을 깨겠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정반대예요. 정반대라고요? 한미 동맹을 진짜 동맹으로 만들겠다는 뜻이에요. 상하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로요. 한국이 자기 몫의 책임을 지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그런 동맹이요. 그게 오히려 훨씬 더 강한 동맹이 될 겁니다. 리처드, 이거 아세요? 억지로 묶여있는 관계는 언젠가 부러져요. 하지만 대등하게 묶인 관계는 훨씬 오래 갑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영석의 논리는 빈틈이 없었어요. 반박할 수가 없었죠. 오히려 제가 설득당하고 있다는 느낌까지 들었습니다. 영석, 그럼 주한미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게 오늘 대화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거든요. 리처드, 주한미군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물으세요. 미국은 주한미군을 왜 한국에 두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반사적으로 대답했습니다.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죠. 김영석이 살짝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처드,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그럼 한 가지 더 물을게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까요? 대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일본과의 연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듣고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낮에 봤던 그 보고서에 정확히 그 답이 있었거든요. 한국이 빠지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기둥 하나가 무너지는 겁니다. 중국 견제도, 대만 방어도, 일본 연계도 전부 흔들리는 거죠. 영석, 리처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이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 그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동맹국이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리가 빙글빙글 돌았거든요. 김영석이 지금 말하는 건 제가 35년 동안 다녀온 모든 회의, 모든 보고서, 모든 결정의 전제를 완전히 뒤집는 얘기였어요. 우리는 한국을 지켜준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국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한국에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국이 우리에게 무대를 빌려주고 있었던 거였어요.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쳐다봤어요. 워싱턴의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떠 있었습니다. 그 별들을 보면서 저는 35년 만에 처음으로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석, 네, 리처드. 지금 이 말을 해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아는 한국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는 나라인데요. 김영석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리처드,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순간이요? 진실을 말해야 하는 순간이요. 70년 동안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우리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하지 않는 게 편했거든요. 미국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는 게 우리에게 더 이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시대가 끝난 겁니다. 왜 지금인가요? 미국이 먼저 판을 흔들었으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먼저 판을 흔들었던 겁니다.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낸 것도, 동맹을 비용으로 환산한 것도 우리였어요. 한국은 그저 그 흔들린 판에 반응한 것뿐이었습니다. 영석, 저는 오늘 이 대화가 끝나면 우리 정부에 어떻게 보고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리처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있는 그대로 전해주세요. 포장하지 말고요. 오늘 밤에 제가 한 말들 한국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봐주셔도 돼요. 숨길 이유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리처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한국은 미국과 싸우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동맹으로 남고 싶어요. 하지만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와 친구의 관계로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전부예요. 만약 미국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미국이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면 김영석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그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말이 나왔을 때 저는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야겠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한국이
각자의 길이라는 표현을 쓰다니요. 이건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진짜 경고였습니다. 한국은 지금 미국에게 선택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대등한 파트너로 가든지 아니면 갈라서든지요. 영석, 그 말은 한국이 다른 길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리처드,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게 독립국가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저는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답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한국은 이미 미국 없는 미래까지 시뮬레이션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요. 영석, 오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처드, 저도 감사합니다.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미국 쪽에 있어서 다행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요. 네,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나눈 얘기, 제가 내일 아침에 장관님께 그대로 전해도 되겠습니까? 네, 전해주세요. 그리고 제 이름도 밝히셔도 돼요. 한국 정부는 이 대화를 숨길 생각이 없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수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수화기를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영석의 마지막 말들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거든요. 각자의 길. 그 네 글자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깊숙이 기대 앉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죠. 머릿속에서 35년의 기억들이 하나하나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썼던 수많은 보고서들, 제가 참여했던 수많은 회의들, 제가 내렸던 수많은 결정들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모든 기억들이 오늘 밤을 기준으로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미국을 따랐다고 생각했던 장면들이 지금은 한국이 참아줬다로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는 우리가 한국을 지켰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지금은 우리가 한국 위에 서 있었다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데이비드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퇴근하지 않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보좌관님, 불이 켜져 있길래 와봤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데이비드를 쳐다봤습니다. 아침에 이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어요. 한국이 달라졌다는 얘기, 자기가 봤던 한국 외교관들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얘기요. 저는 그때 이 친구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경험 부족에서 나오는 착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데이비드, 아침에 자네가 했던 말 말이야. 네? 한국이 달라졌다는 얘기. 그게 다 맞았어. 데이비드는 잠깐 멈칫하더니 천천히 제 책상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보좌관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많은 일이 있었지. 그런데 가장 큰 일은 말이야.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창밖의 별들을 쳐다보며 조용히 말했죠. 내가 35년 동안 틀린 보고서를 써왔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야. 데이비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집무실에서 새벽까지 혼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제가 35년 동안 믿어온 세상이 소리 없이 무너지는 걸 느꼈죠. 주한미군은 한국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아시아에서 빠질 수 없게 만드는 마지막 사슬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슬을 쥐고 있는 건 놀랍게도 우리가 아니라 한국이었던 겁니다. 새벽까지 집무실에 앉아있던 저는 결국 한숨도 자지 못한 채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창밖이 서서히 밝아올 무렵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면대로 갔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으면서 거울을 봤는데 거울 속의 남자가 저 같지 않았습니다. 눈 밑에 짙은 그림자가 있고 눈빛이 텅 비어 있었죠. 오늘이 고비야. 저는 거울 속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 장관님께 어젯밤 대화 내용을 보고해야 했거든요. 그리고 그 보고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 7시, 저는 장관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장관실에 도착하니 장관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장관이 물었죠. 브레넌, 밤새 못 잤어요? 네, 장관님. 어젯밤 한국 측과 대화를 했습니다. 김영석 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말하기로 했어요. 장관님, 주한미군 철수 카드는 다시는 꺼내면 안 됩니다. 절대로요. 장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브레넌,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한국은 이미 그 카드가 의미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카드가 오히려 우리 목에 걸려 있다는 것까지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카드를 다시 꺼내는 순간
한국은 그럼 빼보시죠라고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선택지가 없어집니다. 장관은 한참 동안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의자 등바디에 기대 앉았죠. 브레넌, 구체적으로 말해보세요. 저는 어젯밤 김영석과의 대화를 하나하나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한국이 이 상황을 기회로 본다는 것, 한국이 대등한 파트너를 요구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이 각자의 길이라는 표현까지 쓴 것까지요. 장관은 저를 중간에 단 한 번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브레넌, 이 내용이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올 겁니다. 하나는 한국이 우리를 협박한다면서 더 강하게 나가자는 주장, 다른 하나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화하자는 주장.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주장이 훨씬 더 우세할 거라는 점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미국의 자존심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국한테 밀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거든요.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카드는 이 보고에서 빼겠습니다. 저는 장관을 쳐다봤습니다. 장관님, 그건 브레넌, 잘 들으세요. 우리가 그 카드를 다시 꺼내면 한국과의 관계는 끝납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가 끝나면 미국의 아시아 전략도 끝나요. 그걸 알면서도 그 카드를 다시 들고 가는 건 자살 행위입니다. 지시는 지시대로 처리하되 실제 실행은 하지 않을 겁니다. 이미 검토 중이라는 이유로 계속 미룰 거예요. 저는 장관의 말을 들으면서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장관은 제정신이었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장관실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복도를 걸어가는데 뭔가 싸한 느낌이 들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친 몇몇 직원들이 저를 보고 눈을 피했습니다. 뭔가 얘기가 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집무실에 돌아오니 데이비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죠. 보좌관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 어젯밤 보좌관님이 한국 측과 통화하신 내용이 일부 부처에 흘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누가 흘렸어? 확실하지는 않지만 국방부 장관 보좌관 쪽인 것 같습니다. 어제 회의에서 보좌관님하고 부딪혔던 그 사람이요.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인간이 이를 키우고 있는 거였어요. 저를 한국의 유화적인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거였죠. 어떻게 흘러 들어갔다고 하던가? 보좌관님이 한국 측과 비공식 대화를 하면서 미국의 입장을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식으로요. 특히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겠다고 하신 부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저는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 말은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김영석이 조건으로 내건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제 말처럼 둔갑해서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오후 2시. 저는 긴급 소집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가자 몇몇 사람들이 저를 싸늘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특히 국방부 장관 보좌관은 아예 대놓고 저를 노려봤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수석 참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브레넌 보좌관님, 어젯밤 한국 측과 비공식 대화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대화에서 미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셨습니까? 한국 측의 입장을 먼저 들었습니다. 먼저 들으셨다고요? 네. 비공식 대화의 목적이 상대방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거였으니까요. 수석 참모의 표정이 살짝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서류를 한 장 들어 올렸어요. 여기 보고서가 있습니다. 보좌관님이 한국 측에게 미국이 한국을 대등한 파트너로 인정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입니까?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그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여기서 부인하면 저는 안전해집니다. 하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측이 그 조건을 먼저 내걸었고 저는 그 조건을 받아들여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대화 자체가 불가능했거든요. 그럼 사실상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약속이 아닙니다. 대화의 전제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가방에서 경제 시뮬레이션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이겁니다. 한국과 대등한 파트너가 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숫자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가 중요한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석 참모가 보고서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첫 페이지를 읽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이게? 이 숫자가 정확한 겁니까? 3번 검증했습니다. 2개월 반 만에 미국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다시 꺼내면 한국은 그 카드를 빼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빼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빼는 순간 아시아 전체가 흔들리니까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카드는 지금부터 우리 논의에서 완전히 제외합시다. 다시는 꺼내지 맙시다. 그 카드를 손에 쥐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죠. 국방부 장관 보좌관조차도 아무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보고서의 숫자가 그 사람의 입을 막아버렸거든요. 수석 참모가 보고서를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쳐다봤어요. 그의 표정에는 아까의 공격성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뭔가 다른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건 두려움이었습니다. 브레넌 보좌관님, 이 보고서는 좀 더 검토한 뒤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들 말이 없었어요. 저도 일어나서 회의실을 나가려고 했죠. 그때 국방부 장관 보좌관이 제 옆을 지나가면서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브레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가는데 등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수석 참모였어요. 브레넌 보좌관님, 잠깐만요. 네, 수석님. 그 보고서 말입니다. 정말 위에 올릴 생각이십니까?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석은 잠시 침묵하더니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브레넌, 올리는 순간 당신 커리어가 끝날 수도 있어요. 위에서는 이런 보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올리실 겁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35년 동안 저는 진실을 숨기는 보고서를 써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와서 바꾸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를 올리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올 겁니다. 저는 그걸 감당할 자신이 없어요. 수석은 제 어깨에서 손을 떼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 버렸죠. 저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쳐다봤습니다. 복도의 긴 그림자 위를 걸어가는 그의 모습이 왠지 제 자신의 모습처럼 보였어요. 진실과 자리 사이에서 흔들리는 한 사람의 뒷모습이요. 저는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보고서를 다시 한번 펼쳐봤어요. 숫자들이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 뒤에는 제가 35년 동안 쌓아온 모든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죠. 저는 보고서를 서랍에 넣고 창밖을 쳐다봤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천천히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그로부터 2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결국 보고서를 위로 올렸고 예상했던 대로 많은 일이 벌어졌죠. 저는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 은퇴였지만 실제로는 정치적 희생양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날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깨가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죠. 35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은퇴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서울에 가보기로요? 제 평생 한국 관련 보고서를 수천 장 넘게 썼지만 실제로 서울 땅을 밟아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평생 한국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한 번도 그 나라에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먼저 공기부터 느꼈습니다. 뭐랄까, 제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제 머릿속 한국은 여전히 70년 전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그 피난민들의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건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 저는 창밖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거대한 도시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높은 빌딩들, 깨끗한 도로, 빠르게 달리는 차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저는 택시 기사에게 어설픈 영어로 물었습니다. 서울은 이 정도였습니까? 네, 손님, 이 정도입니다. 택시 기사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저는 뒷좌석에 기대에 앉아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전혀 몰랐구나. 서울에서 저는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관광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걸어 다녔어요. 명동 거리를 걷고 한강변을 걷고 경복궁을 걷고 남산에 올랐죠. 걸으면서 저는 계속 아버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지금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셨을까? 아버지는 1952년에 부산을 기억하셨을 겁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집들, 배고픔에 울고 있던 아이들, 그리고 추위에 떨던 피난민들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70년 만에요. 남산에 올라갔을 때 저는 서울 시내 전체가 내려다 보이는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나둘 도시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수백만 개의 불빛이 저 아래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이 나라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35년이 지나서야 겨우 알게 됐네요. 그때 제 옆에 서 있던 한국 노인 한 분이 저를 힐끔 쳐다봤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면서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분은 한국말로 대답하시더니 영어로 물으셨어요. 미국에서 오셨습니까? 네, 미국 사람입니다. 서울은 처음이세요? 네, 처음입니다. 그런데 처음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제 아버지가 한국전 참전 해병이셨거든요. 노인의 눈빛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아버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해주세요.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하늘에 계신 아버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7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이 노인은 아직도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한 번 받은 은혜를 평생 잊지 않는 사람들. 그게 이 나라 사람들이었어요. 선생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일어섰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노인은 잠시 남산 아래 펼쳐진 서울 시내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하셨어요. 우리는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한다고 배웠어요. 부모한테 받은 건 자식한테 돌려주고 나라한테 받은 건 나라한테 돌려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것뿐입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답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단순한 답을 저는 35년 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늘 한국이 왜 저렇게 움직이는가를 전략과 이해관계로만 분석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 노인의 대답에는 전략도 없고 이해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냥 받은 만큼 돌려준다는 단순한 원칙만 있었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오랜만에 아버지 사진을 꺼냈어요. 1952년 부산에서 찍힌 그 사진이었죠. 아버지는 여전히 젊은 해병의 모습으로 웃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저는 사진을 보면서 속삭였습니다. 제가 35년 동안 한국에 대해서 쓴 보고서들 말입니다. 그 보고서들이 전부 틀렸더라고요. 저는 한국을 우리가 관리하는 나라라고 썼어요.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라고 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스스로 서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위에 얹혀 있었던 거예요. 저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너무 늦게 알아서 죄송합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계셨는데 저는 35년이 걸렸네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전쟁 기념관에 갔습니다. 미국 해병대가 한국전에서 어떻게 싸웠는지 전시된 곳이 있었어요. 저는 그 전시실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사진들 속에서 아버지와 같은 나이의 젊은 미국 해병들이 웃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는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많았을 겁니다. 전시실을 나오면서 저는 방명록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주러 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지금 이 나라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펜을 내려놓고 방명록을 덮는데 제 손이 살짝 떨리더라고요. 저는 그 떨림의 의미를 그 자리에서는 몰랐습니다. 한참 뒤에야 알게 됐죠. 그건 평생 무언가를 움켜쥐고 살던 사람이 처음으로 그걸 내려놓는 순간의 떨림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한강을 걸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서울의 야경이 강물 위에 비치고 있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서 그 풍경을 한참 동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저 자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어요. 35년 동안 나는 무엇을 움직이고 있다고 믿었을까? 저는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동맹을 관리하고 전략을 설계하고 카드를 쥐고 흔든다고 믿었죠. 그런데 그날 한강변에서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움직이고 있던 건 제가 아니었어요. 움직이고 있던 건 우리도 아니었습니다. 움직이고 있던 건 바로 이 나라였어요.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요. 70년 동안 이 나라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동안에도요. 저는 강물 위에 비친 불빛들을 쳐다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미안합니다. 35년이나 걸려서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강의 바람은 생각보다 부드러웠어요. 저는 그 바람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리처드, 이제야 알았구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죠. 네, 아버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35년이 걸렸지만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입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에 이 깨달음을 가지고 갈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한강의 물결은 여전히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오래도록 앉아 있었어요. 제 35년 인생에서 그렇게 마음이 편안한 밤은 처음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